지구촌 고대 문명의 역사 현장을 마주할 때 우리는 환단고기를 통해 인류 보편사의 시각을 활짝 열 수 있으며 인류는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절감한다.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 기나긴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현생 인류는 문명의 첫 발을 내딛는다. 9천여 년 전, 중앙아시아의 천산을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나라 환국이 탄생한다. 9 족속이 12나라를 이루었던 환국은 지구촌 인류가 한 형제로 천지광명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았던 황금시대였다. 환국시대의 말이던 6천년 전, 중앙아시아의 급격한 사막화와 물자 부족으로 인류는 지구촌 곳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환국을 중심으로 새의 양날개처럼 지구촌 동서로 이동하여 문명의 역사를 이어갔다. 20세기 초, 세계 문명사를 새로 쓸 놀라운 발굴이 있었다. 동북아시아 내몽골에서 발굴된 홍산 문명. 이곳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은 배달국과 단군조선 초기의 것으로 세계 4대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서양 문명과 인도 문명의 기원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 서양 최초의 학교, 알파벳을 낳은 수메르 문자, 함무라비 법전보다 수백 년 앞서는 수메르의 법전. 수메르 문명은 오늘날 서양 문명을 낳은 자양분이 됐다. 이처럼 환국을 뿌리로 뻗어나간 지구촌 4대 문명의 역사 현장에서 인류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형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시원 문화와 역사, 황금시대의 영성 문화를 망각한 채 물질 문명의 포로가 되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인류 문명 건설의 주역이었던 한민족은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찬란했던 9천년 역사는 뿌리째 잘려나가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뿌리를 부정하며 왜곡된 역사가 진실인 양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역사 광복을 통해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동북아 역사 전쟁에서 패망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마침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한민족사의 진실을 밝히고 인류 시원 역사와 문화를 밝혀주는 역사서가 나왔다. 한민족 9천년 역사의 국통맥을 밝혀주는 것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대 문명의 실체를 보편사의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인류 창세 역사와 번영 문화의 성전 환단고기. 안암, 원동주, 위암, 범장, 이맥,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1000년에 걸쳐 기록한 역사서. 동서 제왕문화, 수학, 캘린더 문화의 근원과 동방 한민족의 잃어버린 영성문화를 밝히고 지구촌이 상생하는 미래 문명의 비전을 제시하는 우주 광명문화의 원전 환단고기.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21세기, 다가오는 남북 통일의 기반을 세우고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출발점은 바로 잃어버린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복원하는 데 있다. 한민족과 인류, 시원 문화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천지 광명 문화를 여는 환단고기 북 콘서트와 함께 지구촌 70억 인류가 한 형제 한 가족이 되는 인류 역사 공복의 대장정을 떠난다.
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제가 일본에 올 때마다 역사 유적지 답사를 하다 보면은 이 일본 문화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고민인데 일본 문화의 그 실체를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배울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탐험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결론은 이 동북아의 역사 전쟁의 문제이고 역사 주권을 향한 불타오르는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 갈등과 고난을 치유해서 어떻게 다 함께 새로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또 좀처럼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 역사서를 우리가 좀 더 공적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서 한국과 일본과 이 중국 동북아 역사의 그 원형에 대해서 그동안 지구촌 다니면서 이 환단곡이 역주 과정에서 현장에서 체험한 바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역사 여정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덕담으로 제가 일본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한국인과 명백히 다른 일본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언제 어디서나 인사성이 밝고 그 예절이 바른 그 생활상,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나중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한 인간에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 생활 예절, 소위 시츠케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잘 가르치는 예절 문화, 이것은 한국인이 가정에서부터 본받을 것이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와 역사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일본 문화의 현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는 서두에서 이 동북아 역사의 근원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문화, 언어, 그것을 지적하라면은 원형 문화다. 인류의 원형 문화가 일본 속에 살아있다. 일본인도 자기들의 생활 문화 속에 살아있는 이 인류의 시원 원형 문화의 참 모습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원형 문화란 무엇이냐? 이게 문자 그대로 인류가 이 문화 역사를 창조한 근원 정신이 있다. 이 역사를 만드는 그 근원 정신이 뭐냐? 재미난 예를 들면은 시베리아로부터 몽골이라든지 또는 중앙아시아라든지 유럽을 쭉 다녀보면은 아프리카까지 일관돼서 흐르는 이 원형 문화를 상징하는 그 상징 문양이 있어요. 상징 문양이. 예를 들면은 바티칸, 카톨릭 문화의 사령탑아니 여기를 가보면은 저 아자 문양이 있고 절자, 만자 문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터키 이스탄불 가보면은 그 유명한 1500년 전에 성당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벽에 이 만자가 그냥 이렇게 쭉 아주 내리 그어졌어요. 저건 지금 러시아 서방 쪽에 있는 페테르스부르크의 아르미타지에 있는데 그 아자 문양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저 유럽, 동부 유럽, 러시아 가장 적은 곳은 한국인데 왜 아자 문양, 이 만자 문양이 있느냐? 현대 인지 고고학에서 말하는 이 문화의 가장 그 심오한 경계를 지적해 주는 이 원형 문화의 상징성. 성당에 왜 만자가 있냐? 이것을 몇십 년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도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도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본 속의 원형 문화를 보면은 인류 문화의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자기 역사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사는, 좋게 말해서 동병상련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동시에 자기들 그 역사의 뿌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 인식을 위해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역사는 현재사다. 이 유명한 말이 지적해 주듯이 이 고대사와 근대사는 인과론적으로 볼 때 일체 관계에 있다. 고대사가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업으로 근대사의 그 출발점에 대한 새로운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선언이 동시에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는 두 눈이, 고대사와 근대사의 그 두 눈이 동시에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 미래를 향한 진정한 새 역사의 비전을 바르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 왜곡에 대한 그런 시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제 학계에서 문제 제기되어 왔던 이런 고고학 발굴 자료, 또 우리가 가볼 수 일본 현지의 많은 박물관, 이런저런 곳을 지난
한 30년 동안 둘러보면서 이 갈등을 치유하는 진정한 그 역사의 근원과 뿌리를 찾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동북아 역사 갈등과 날로 깊어져가는 이 역사 전쟁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이 새 역사의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동북아 역사의 그 근본 문제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사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그 역사 정신의 핵심은 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태양신을 모시는 일본, 그 문화와 역사 속에 깊이 흐르는 정신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뭐냐? 그건 바로 대화다 이거예요. 야마토. 이것은 뭐 지명으로 나라 이름으로 또 초기 한 100개국의 그런 작은 나라들이 경쟁 또 이 30개국으로 통합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야마토 통일 왕조 대화 이런 새 역사의 문이 열렸는데 대화라는 건 뭐냐 말이야. 대화는 문자 그대로 이 우주의 조화 사상, 이 하모니, 우주의 중심 가치 이거보다 우리의 삶과 인간 역사의 소중한 가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탈자가 없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인간의 역사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이제 그런 진정한 대자연의 생명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게 작동이 좀 잘못됐단 말이에요. 부실하게 됐다 이거예요. 일본의 근대 역사 출발점은 1867년에 명치 유신인데 이때 중대한 역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이 명치의 아버지 되는 양반이 그 효명 그 양반이 젊은 나이에 뭐 36세인가 시두에 걸려가지고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명치 유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의 근대 역사의 그 이면에는 새 역사를 향한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 제가 서두에서 왜 일본 근대사에서 이 시두 문제를 중대한 새 역사의 손길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언제나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전 역사 과정에서 새 역사의 그 문을 열어준 이 시두의 손길이 있다. 이 명치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쥐고 또 미국 진주만까지를 폭격을 하는 그런 그 세계 경략의 이런 그 야망 이것이 이제 현대사의 한 틀인데 반면에 이제 이 한국의 근대사의 출발점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동학혁명이다. 지금 미국에 계시는 세계 환단학회 이제 부회장으로 계시는 그 이용범 박사가 이 동경대 법대에 이제 유학을 왔을 때 거기 있는 교수들이 동학을 공부해라. 동학을 알아야 너희 한국의 근대사를 안단 말이야. 그럼 미국에 이제 하버드하고 프린스턴대 이제 원서를 냈는데 와라. 근데 하버드 갔더니 그 와그너 교수도 그러고 전부 자네는 동학을 공부해라. 그래서 왜 동학을 공부하라고 하는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동학에 새로운 그 역사 선언이 있구나. 그것이 뭐냐면은 12제국 괴주론서 다시개벽 아닐런가. 이제 개벽의 문명 시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질서가
진정으로 새 문명 시대를 열어야 되는 그런 대개벽의 시대를 맞이했다. 개벽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개벽의 실제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은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바로 동학의 그 도조 되시는 최수훈 대신사가 천상의 우주 통치자 상계님으로부터 도통을 받고 새 역사의 노래 시천주 조화정 영습을망만사지 이 시천주 주문을 받았는데 앞으로 인류의 새 문명 시대는 뭐냐? 시천주 조화정이다. 조화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그리고 그것이 밝게 다스린다. 밝은 세상을 연다. 명치. 이게 지구촌 정치 가치에서 명치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은 근대사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바로 이 조화 문명을 들고 나왔어요. 대화와 조화. 모든 동서에 종교와 정치 사상의 이상이라는 것은 조화 문명으로 간다 이거예요. 일본과 근대의 역사 선언에서 보면은 이제 그 결과 어떻게 가고 있냐? 일본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원은 2600년이다. 지금 명치유신에서 기록 그대로 일본 서기에 있는 그대로 2600년 전에 신무가 일본의 진정한 초대왕 건국자다 말이야.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역사학자로부터 지식인들은 이것을 믿질 않아요. 이건 조작된 거라고 말이야.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말로는 단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했다. 4347년 전에. 근데 이것을 한국의 역사학자도 대부분 지식인도 이것을 믿질 않는다. 이거. 단군 신화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은 본래 5900여 년 전에 환단국에 의하면은 바로 천산에서 환웅과 길을 달리해서 사무이산으로 내려왔다. 천간 12지 신장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반구는 창세 신화의 인물이다. 그래서 그 지금 13억 인류 가운데 아마 거의 90% 이상이 안 믿어. 안 믿어요. 결론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역사 건국의 시조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논쟁이 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북아 역사에서 역사 갈등의 문제를 잠깐 한번 언급을 해볼까요? 명취유신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이등방문, 이제 이 조선의 1906년에 초대 통감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면, 일본 제국에 무릎을 꿇리려면 조선의 역사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 그래 1925년에 이제 일왕의 특명으로 조선사 편수회가 조선 총독부 그 조직 아래서 실제 이제 움직이게 되는 특별 기관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이 조선사의 역사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작품이 뭐냐? 마지막 작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조선사 편수의 3인방 가운데 막내 소위 말하는 이 검소령 이 이만희 시류가 어떻게 이제 멋진 회심의 작품을 냈냐 하면은 삼국유사 고조선 그 내용에서 석유 환국을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 나라국자를 갖다가 글을 쪼아가지고 그걸 인자로 만들어가지고 환인과 그걸 계승한 환웅과 단군이라는 것은 이건 신화인물이다. 환국 배달 조선의 한민족 시원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단군고라고 하는 그 논집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환웅과 이 곰이 낳은 이 단군은 말이야. 단군은 이 자손 왕통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은 북조선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단군 조선 역사라는 것은 곰하고 환웅이 결혼해 가지고서 신인을 낳긴 낳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
문구를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막 들어 올렸다가 막 그냥 저 어둠 속으로 쳐 넣는 거예요. 신인을 낳는데 왕통을 두지 않은 거야. 거기서 끝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라는 건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야. 1세대. 끼꼬대 한 100여 년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위 임나일본부가 얼마나 유명해요? 임나일본부. 가야 쪽에다가 고대에 그 신공황후라는 이가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식민지 통치본부를 뒀다. 이제 그 말 자체가 모순이고 말이 안 되고 그 지역에서 유물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 이름을 AD 7세기부터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한반도 백제가 660년 망하고 나서 10년 뒤에 일본이란 나라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 임나일본부가 그전 몇백 년 전에 쓸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말부터 모순이고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니까 이것은 이제 약화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광개토대왕 비문을 뒤집어 해석해 가지고 실제 일본 교과서를 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와서 일본 교과서 몇 군데를 세밀하게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있단 말이야. 뭐라고 했느냐? 광개토대왕 비문이라는 것은 그 아들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쓴 거야. 광개토 이 대제 이 양반은 실제 동북아의 그 중심적인 그런 역사의 그 대권을 실제 장악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묘년 기사 있죠. 왜가 신묘년에 말이야. 신묘년에 왔다. 또는 신묘년 이래로 뭐 이런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 도해파, 저 도해파 바다를 건너 왔는데 이 파 깨트렸다. 그 파의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야. 그것은 비문의 원 주인공인 광개토대왕이거든. 근데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는 바로 일본이 왜가 깨가지고 말이야. 저 백제하고 신라까지를 정복했다. 백제의 신라를 정복을 해서 신민으로 삼았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고구려나 또는 신라 백제의 그 국력이라는 것이 그것이 성립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한 수 더 떠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그 교과서에 5세기 야마토 왕조 시대, 그때 왜는 물론이고 고구려 백제도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그 중국의 역사권 밑에서 힘없이 살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조선이란 나라는 본래 이렇게 자기 뿌리 역사가 없이 한 2000년 전에 저 북쪽에 중국의 무슨 뭐 한사군이라든지 위만조선 한 2200년부터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을 하다가 또 일본의 임나일본부 식민지를 하다가 중국의 조공이나 바치고, 그렇게 해서 한 2000년 역사에서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왔구나.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완전한 족쇄를 논리적으로 채우는 한 인물이 나타나. 그 바로 쓰다 소우키치인데, 이 양반은 이제 서양의 그 실증주의 역사학 이런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문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조선은 말이야, 지금 이 백제 땅 원래 마한 아니에요, 거가? 이 마한에는 쉬운 4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어서 성읍국가처럼, 그 다음에 이 가야의 전신 번안에는 12개, 신라의 전신 진안에는 12개. 그래서 78개의 작은 나라들이 비비작거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힘들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고대 국가 왕조 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AD 4세기 가서야 그때부터 이제 백제니 무슨 신라니 뭐 이런 이 나라들이 고대 그 왕국의 기본 체제를 갖췄다. 이게 조선 역사라는 건 실제로 1600년이다 이거예요. 지금 스다 소우키 같은 양반이 초기 기록이라는 것은 다 후세 사학자들이 조작한 거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이것을 아주 쐐기를 박아놔가지고 그걸 조금 극복하는데 한 세대 이상 다 흘러갔어요. 여기에 이제 이 역사 해석의 기본 논리가 우리 한국인에게 이렇게 일본 제국의 35년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훈련이 되고, 그리고 그 식민사학 논리의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3세대까지 훈련이 됐어요.
이러고 나니까 전 지구촌에 이제 한국사에 대한 아주 근본적 왜곡이 이제 뿌리를 내린 거야. 대표적 인물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베이커 교수인데, 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이 교수가 주장하는 게 뭐냐? 진정한 한국사는 고려부터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다 분열의 역사다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사는 천년이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역사는, 진정한 역사는 천년밖에 안 됐다. 그럴듯하잖아. 지금 코리아의 원래 말이 고려에서 왔으니까 말이야. 이것은 쓰다 소우키치가 한국의 실제 역사라는 것은 삼국이 체제를 갖춘 한 1600년 전부터다. 이런 한국사 축소, 대한사관이 아닌 이 소환사관, 이 반도사관, 그 논리에 완전히 동화 내지는 그것을 수용을 하고 적극적 해석을 해서 한국사를 이렇게 지구촌 차원에서 왜곡을 시켜놓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초기 그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희석이 되고, 또 우리가 역사 탄생의 그런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못 보는, 그렇게 해서 한국인부터가 우리 역사라는 것은 환국 배달 조선은 다 없는 역사고 신화고, 그리고 끼꺼대야 2200년 전 단군 조선은 서력전 2333년에 단군이 건국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건 신화다. 그리고 중국의 연나라 장군 우이만이 와가지고 왕검성을 뺏어가지고 말이야. 거기 마지막 준왕을 내쫓고 우이만이 이제 조선의 왕이 됐다. 그래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는 거야.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 우이만 조선을 동조를 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정통사학자, 소위 아카데미 사학자들이 이걸 거의 100%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이만 조선은 단군 조선의 정통왕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이만 조선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우이만 정권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사구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뒤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보겠지만은 북부여에서 동부여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명치 유신 이후에 한반도를 강압적으로 주권을 빼앗고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한민족의 역사의 그 근원을 억지 해석을 해서 부정을 하는 이런 잘못된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이것을 전혀 제대로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동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소위 동북공정에서 참 얼씨구나 좋다고 무릎을 치면서 지금 유사시에 있는 말이야. 북한이 붕괴될 때는 한강 이북까지는 본래 중국 땅이다. 그게 좀 한사군 논리예요. 그래서 동북아 역사 전쟁에서 우리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의 역사상 가장 긴박한 위기의 새 역사의 시간이 성금성금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역사의 진실을, 동북아 역사의 진실을, 그리고 그 역사 왜곡과 또 시원 역사의 그 부정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무리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그 핵심은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그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저런 조선과 전혀 무관하게 그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세일통 신도 제왕 국가를 만들어 왔다. 그동안 이제 밝혀진 많은 유물이라든지 또는 그 역사의 진실 같은 걸 살펴보면서 일본사 연표를 한번 쫙 펼쳐놓고서 이 문제를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역사도 실제 우리가 이제 그 구주라든지 본주라든지 저 홋카이도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며 보면은 이게 놀라운데요. 이게 우리가 일본 문화와 역사에서 진정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일본도 보면은 구석기 시대 저 위로 올라가 보면은 1만 년 전, 몇만 년, 뭐 수십만 년이 나오고 있어요. 선사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몬시대 보면은 뭐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도 두는데 약 1만 3천 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보통 야유회를 예전에는 뭐 서력전 3세기 뭐 뒤에 AD 3세기 한 600년 얘기했는데 지금 한 200년 더 전으로 소급도 해서 올리고 있어요. 조몬시대는 남방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얼굴이 넓적하거든. 그런데 5,000년 전에 여기서 이 놀라운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조몬시대 보면 불꽃 모양의 토기가 나오는데 저 문양을 보면 음양이 정반대로 돌아가는 순과 역, 상극과 상극, 천지 변화의 원리가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나요. 우리가 경도 그 박물관을 가보면은 정말로 아주 멋진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조몬시대에 대한 역사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대사건이 있어. 아오모리 현에서 놀라운 천문대가 나온 거야. 5,000년 전에 천문대. 여기 산나이 마루야마. 나는 이걸 천부경, 소위 천부경 천문대라고 그래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음양과 삼신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 장대하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별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이 별과 인간,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5,000년 전부터 일본에 살고 있었던 이런 토착민들이 다 알았던 거야. 그러고서 이제 야요이 시대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농경,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그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크게 전쟁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면서 배우면서 형님아우 하면서 이렇게 야요이 시대가 열리는데 일본의 그 영성 문화, 지금의 그 신사의 도리 문화가 원형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다양한 농기구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 시골집에 있는 거 2,000년 전이나 뭐 1,500년 전이나 지금 쓰고 있는 거랑 거의 같아요. 이 농기구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아주 원천적으로 쓰는 도구니까 크게 진화를 안 한다는 거야. 근본적인 것은. 그리고 여기에 보통 이제 일본 왕가에서 그 왕권을 전수하는 세 가지 아주 신적인 그 보배로운 도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곡이라든지 뭐 청동, 거울이라든지 칼 말이야. 그 이외에 이 야요이 문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생활 도구들. 그런데 고분 시대로 딱 들어가면은 북방에서 아주 강력한 기마민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권력의 강도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문화적 사건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대형 고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세 응신천왕의 그 묘도 그러지만은 그 아들 소위 인덕 왕릉을 보면은 그 현장 앞에 가보면은 그 팻말에도 써 있잖아. 이거 이집트 피라밋보다 더 크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왕릉이야.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인류 원형 문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원지방. 그리고 이 대형 고분 시대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거대한 이 고분 그 위와 아래에다가 어떤 의식을 위한 기도와 제사를 위해서 쓰는 토기들을 놓는데 그걸 한유화라고 그러죠. 한유화라고 하는 토기를 놓는단 말이야. 사실은 바로 이 한유화 문화가 일본 고대 역사 문화의 가장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이제 그런 놀라운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한유화 토기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곳을 여러 번 가봤는데 이 한유화가 5세기 이제 6세기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인물 한유화 뭐 이렇게 갑옷 입은 모습, 그다음에 뭐 춤추고 있고 입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뭔가 주문을 읽는 모습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한유화에는 원과 사각형과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본 문화의 위대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일본 문화의 수수께끼가 있다 이거예요. 일본 문화 속에 왜 인류 원형 문화가 있느냐? 인류 창세 문화에 진면목이 있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삼각형이 어떤 때는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위를 향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런 토기들이 한반도에도 나오는 거야.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저 나주라든지 뭐 가야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한의화가 공통적으로 양은 훨씬 적지만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화의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 이렇게 보면서 왜 일본에는 지금 5,500년 홍산 문화에서 보여주는 그 거대한 제천단 그 주위를 이렇게 감고 있는 제천 예식에 특별한 토기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일본에서 고분 시대에 강력한 이 야마토 왕권 시대에 나오고 있는가? 그 문양이 주는 깊은 뜻이라는 건 뭐냐? 이 야요이 고분 시대에 이렇게 쭉 오면서 보면은 특이할 만한 게 이제 그 동탁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으로 만든 종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는 2개씩 쌍으로 돼가지고 좌우 셋. 그것도 아까 마루야마 천문대처럼 말이야. 천이삼 지이삼. 천부경 종이야 저거. 일본의 구석기 신석기 조문 야요이 고분 시대를 이렇게 오면서 일본의 그 새로운 이렇게 문화가 전수되는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생활문화 도구라든지 또는 왕가에서 신성시하는 이런 그 고곡의 문제, 이 옥문화, 청동 거울의 문제, 어떤 그 강력한 그 호족이나 왕의 무덤에서는 이 청동 거울이 뭐 20여 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을 한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상가견, 신수경 같은 거 보면은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기술이 놀라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신도가 있어요. 동방 청룡과 뭐 서방 백호. 그다음에 그 주변을 갖다가 아주 섬세하게 삼각형 문양으로 새겨 놓은 거야. 이게 일본이 지금부터 한 1700년, 1500년 정도 가면은 이제 그것이 뭐 어디서 왔든지 북쪽에서 왔다 한반도에서 왔든지 간에 이 문화가 이제 실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과정을 보는데 그럼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는 관계가 무슨 뭐 남남이냐 사돈의 팔촌이냐. 일본의 어떤 박물관을 가보면은 재미난 게 있어. 어떤 박물관은 한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산동성, 중국 남부 아니면 저 우기 쪽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문화가 왔다. 대개 장안, 함양 그런 데를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박물관은 전통적인 중형 박물관이나 작은 박물관을 가보면 한반도에서 도레인들이 왔다 이렇게 정직하게 아주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과학으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이건 다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조문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야요이 사람들은 농사를 져가지고 쌀밥을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키가 3cm가 컸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두개골을 이렇게 비교해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레인들이 조문 시대는 구주를 중심으로 얘기해 볼 때 한 7만 한 6천 명. 그런데 야요이 시대 가면 인구가 약 540만 명으로 아주 급성장을 하는 거야. 그 이외에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야요이부터 나라 시대까지 100만 명이 1,0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들어왔다.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고분 시대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 치아하고 골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특성은 현대 일본인보다 현대 한국인에게 가깝다. 또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면은 조몬계는 30%, 도래계는 70%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속일본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기내 지역. 기내 지역이라는 건 뭐 오사카, 경도 뭐 이런 지역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는 8, 90%가 백제인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과 일본은 이것이 남남이 아니고 이웃사촌도 아니고 이게 같은 형제예요. 한국과 일본은 형제의 나라다. 자, 그러면은 일본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의학적으로 지금 뭐 지구촌 동서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일본의 역사 문화의 핵심 코드는 뭐냐? 여기에는 이제 중대한 소위 기기사관의 고사기와 일본서기라는 두 책이 있는데, 백제가 망한 직후 712년에 그리고 720년에 이제 이 두 권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쓴 양반은 안말려라고 그래서 백제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쓴 그 고사기 첫 페이지를 읽어보면은 아주 학문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도학을 통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일본 서기를 쓸 때도 직접 아마 개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 두 책에서 말하는 일본 역사, 문화 창세기를 한번 보자 말이야. 일본의 2대 사서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 역사는 조와 삼신과 신세 7대로 시작된다. 조와 삼신과 신세 7대는 6천년 전 동북아에서 태동한 시원 종교인 신교의 삼신과 칠성 사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일본의 건국 신화의 인류 원형 문화의 핵심이 그대로 녹아 있음을 보여준다. 조와 삼신은 천상계를 주재하는 신 천어 중주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관장하는 두 신인 고황산 영존, 신황산 영존, 칸 무스비노 감이다. 신세 7대 중 처음 3대는 홀로 존재하는 신이다. 하지만 4대에서 7대까지는 음양짝으로 존재하는 부부신이다. 마지막 7대에 태어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일본이란 땅을 만든 실질적인 주인공이다. 이자나기가 하늘의 구름다리 위에 서서 창으로 바다를 휘젓자 그 창날 끝에서 떨어진 바닷물이 응고되어 하나의 섬이 되었다. 이 두 신이 그 섬에 내려와 살면서 부부가 되어 국토를 낳고자 하였다. 그 섬을 중심으로 남편 이자나기는 왼쪽으로 돌고 아내 이자나미는 오른쪽으로 돌아 일본의 섬들과 많은 신을 낳았다. 하지만 불의 신을 출산한 뒤 이자나미는 화상으로 죽고 말았다.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이자나기가 참회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이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천상을 지배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나오고 오른쪽 눈에서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스쿠요미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코에서 바다를 지배하는 스타노 노 미코토가 태어났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그녀의 남동생 스사노오 사이의 싸움 끝에 스사노오는 천상에서 추방당해 오늘날 시마네현 이즈모 지역에 내려왔다. 스사노오의 아들이 나라를 세웠지만 아마테라스는 그 나라를 빼앗아 그녀의 손자 니니기 노 미코토에게 다스리게 하였다. 니니기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면서 아마테라스는 너와 내 자손들이 만세토록 다스릴 땅이라고 축복하였다. 이 니니기의 자손에게서 만세 일계를 주장하는 일본 천황가의 일대 진무천황이 태어났다. 천손의 후손인 진무천황은 동쪽 땅 정벌에 큰 꿈을 안고 지금의 나라현 지역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기슈 쿠마노에 상륙한 이후 험한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때 진무천황이 천조 대신에게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3발 달린 신성한 새 야타가라스가 날아와 길을 인도하여 지금의 나라현 가시아라 일대인 야마토 외 지역으로 향하였다. 예컨대 일본 창세 역사의 서두를 장식하는 조와 삼신과 신세 7대를 비롯하여 진무천황의 왕조 개척사에 이르기까지 일본 역사는 인류 원형 문화의 핵심 코드인 삼신과 칠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 문화, 역사, 창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이 지구촌 창세 문화 역사의 주제가 바로 지금 일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나오고 있는 조와 삼신
삼신의 문제와 그 신의 시대, 소위 그 신대 일곱신, 이 3과 7의 문제, 삼신과 칠성문화에 근거한 일곱 실무 주신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본 문화라는 것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태양신이 인도해 주는 생명의 새, 이 야타가라스 3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본의 국가 종교, 왕실 종교, 이 신도로서 제도화되는데, 그것은 생활 속에서는 신사 문화로 뿌리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려면은 이 신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일본 문화의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 수수께끼,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 일본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또 역사의 창업자, 왕이나 위대한 공력이 있는 인물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예요. 인간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 이 인간과 신의 문제에 대해서 심오한 깨달음의 체계를, 이런 신사 문화를 가지고 약 2000년 역사 이상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것을 전 국민이 거의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신사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 삶 자체가 된 거야. 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 신사와 함께 태어나고 신사와 함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신사 문화는 보통 유일신 문화에서 보면은 그건 미신이다, 그거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은 뭐 미신을 800만을 믿는다고 말이야,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 문화의 깊이와 또 그 일본 문화의 실체의 그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신도의 신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단순한 알무의 그런 경계가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동안 이제 환단고기 번역을 하고 들여다보면서, 또 일본과 전 지구촌 문화 유적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신사 문화의 원 영성 세계에 그 맥은 어떻게 해서 작동되고 있는 거냐. 일본 신사 문화는 인류 원형 문화의 근본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신사란 신의 집인데 때로는 이 신사가 신의 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사의 그 원형이라는 건 자연 종교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신무 왕이 일본 초대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힘을 길렀던 곳, 거기 이제 신사를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한 신사는 말이요, 신사는 그냥 그 폭포수 자체가 그냥 신의 몸뚱아리야. 그게 신사야. 이제 그것이 신사 문화의 출발점이면서 신사 문화의 아주 극치의 경계다. 그러나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신사와 불도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 심오한 깊은 법신적 깨달음의 경계를 간 건데, 신사하면은 관패대사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사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공, 그 일본의 역대 왕을 모신 신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신사를 이렇게 몇을 들여다보면은 신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저 추룬에 있는 이즈모 신사라든지, 또는 이세 신공, 일본의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메를 섬기고 있는 모든 신사의 심장부라고 하는 저 이세 신공, 일본 최초의 신사라고 알려져 있는 대국주신 모신 그 신사 말이야. 그 미와산에 있는 지금 오미야 신사, 그것도 보면은 이 대국주신이 그 미와산 신체 자체라는 거야. 이건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팔판 신사라고 해서 야사카 신사, 우두왕을 모시고 있는 거야. 이 우두왕 신사. 근데 일본인들이 우리들 조상의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 춘천에 가가지고 거기 저 우두산, 그 우두산이 있거든. 스사노 노미코토가 거기서 왔다는 거야. 아주 유명한 기온 맛집이 말이야. 그 본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일본 신사 문화의 원형이라는 게 뭐냐?
일본에서 본래 그 신사 문화가 이렇게 태동이 될 때 일본 신도 이 신사 문화의 그 원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신도 문화 언어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거야. 그게 바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신라 왕자 천일창해가 가지고 온 바로 그 성물, 한마디로 구마노 히몰로기. 이것을 한자로 웅실리, 웅신단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곰 사육자가 곰을 한 마리를 가져왔다고 하는 그 곰이 아니고 그 신단을 모셔왔는데 이것을 바로 10세 야마토 왕조의 그 기초를 닦은 숭신 왕의 아들 수인에게 갖다 바쳤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 신사 문화가 실제로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동경대 구매 군의학계 교수가 유럽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일본 왕실의 사서 이런 담당으로 일을 하면서 아마 조선에서 넘어온 그런 고문서 사서를 다 봤던 모양이야. 그리고 동경대학에 임명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저 유명한 글.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다. 제천의 옛 풍속이다 이거야. 본래 신사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천조 대신을 섬긴 게 아니고 천신을 숨겼단 말이야. 천신을. 그래서 지금도 일본 왕실에서는 바로 11월 23일 날 신상제 그해 이제 곡식을 첫 수확을 하면은 그걸 신단에다 이렇게 모시는데 아마 그 왕실 법도가 그런가 봐요. 이제 그 왕의 누이나 여동생이 시집가기 전에 아마 일종의 이제 그 무녀로서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들어가면 문을 딱 잠그고 의식을 행하는데 왕이 여기다 붉은 보자기를 이렇게 쓰고서 그 곡식을 이렇게 입에 물고 맛을 본다는 거야. 지금도 소위 말하는 이 한신 신상제를 지금도 일본 왕궁에서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일본 그 우익 세력들이 장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구미다케 교수의 그 거실에서 목에다 칼을 겨누고서 지금 연재하고 있는 이 글을 갖다 취소를 해라. 장장 5시간 협박을 했단 말이야. 구미구니다케 교수가 한 그 내용에서 아주 중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본래는 한국과 일본은 신을 나누지 않았다. 그 모시는 신이 같았단 말이야. 그 제천에 천신을 모신 거야. 우주의 통치자를 모신 거야 본래. 그러면은 일본 신사 문화의 모든 걸 상징하고 있는 이 신도 문화의 비밀을 지고 있는 바로 이 히몰로기 웅신다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 비밀이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에 있는 것입니다.